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니? 김태준의 날카로운 음성이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옷감을 박음질하던 10살 소녀의 목에서 반짝이는 은빛 하트 목걸이에 그의 시선이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목걸이는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연희의 29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골라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바느질하던 소유가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목이 타는 듯 말라붙어 침조차 삼키기 힘들었죠. 새벽 6시, 김태준은 깨질 듯한 머리를 감싸쥔 채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강남 클럽 술자리가 언제쯤이었나. 어떻게 끝났는지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옆자리엔 이름조차 모르는 여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또 이런 꼴인가. 태준은 신경질적으로 읊조리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양복과 넥타이가 간밤의 일을 침잡게 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자 부동산 관리소 직원이 보낸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사장님, 9월동 연립주택 3호 8달째 월세 연체입니다. 오늘 직접 가보셔야겠습니다. 태주는 대충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39이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망나니 같은 생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시커먼 눈밑과 술로 부은 얼굴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월세나 받으러 가자. 부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허송세월하는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됐든 돈은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검은색 BMW에 올라탄 태주는 내비게이션에 9월동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재개발 호재 하나만 보고 덜컥 사들인 낡은 건물들이었는데 밀린 월세를 받아내는 일은 언제나 골칫거리였어요. 9월동에 도착한 태준이 차에서 내리자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2년 전 서류로만 확인했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와본 동네는 생각보다 훨씬 더 허름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낡은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연립주택들은 마치 과거의 시간에 멈춘 듯 했습니다. 널린 빨래와 녹슨 철문들, 금이 쩍쩍한 외벽까지 그가 사는 강남의 호화로운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3호를 찾아 걸음을 옮기던 태준의 코끝으로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재봉틀 소리와 함께 3호 앞에 다다른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들리는 재봉틀 소리가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누가 일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그가 문을 두드리자 그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습니다. 이내 작은 발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였습니다. 단정히 빗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나이답지 않은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신가요? 아이의 공손한 물음에 태주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월세가 밀린 집을 방문하면 을의 어른이 나오는 법인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맞이한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어른은 안에 안 계시니 월세 때문에 찾아왔는데 태준이 멋쩍게 입을 열자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누워 계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소유는 문을 활짝 열어주며 태준을 맞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태준은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자리한 낡은 재봉틀과 그 주변에 반듯하게 정돈된 천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소유가 재봉틀 앞에 다시 앉아 능숙한 손길로 바느질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겨우 10살로 보이는 아이가 어른처럼 일하는 광경에 태준의 가슴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소유가 바느질에 몰두하는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태준은 불현듯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자그마한 하트 펜던트가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태준의 온몸을 타고 섬광 같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10년 전 연희에게 직접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YH라는 이니셜까지 또렷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며 가슴을 옥죄어 왔어요.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주먹을 세게 쥐어야만 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얘야, 그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태준의 목소리는 제멋대로 떨려 나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으나 그 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소유가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어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태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유의 대답에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목걸이를 응시하는 그의 머릿속으로 1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상자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태준의 눈앞에 그날의 풍경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홍대 인근의 아담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연희와 목걸이를 고르던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29번째 생일을 맞았던 연희가 가격이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치는데도 태준은 기어코 그 목걸이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다. 하지만 태준아, 너무 비싼 걸. 내 여자친구 생일 선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어서 받아. 그때 연희가 터뜨렸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에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느꼈던 따스한 체온과 은은한 향수, 내음까지도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태준의 기억은 한층 더 깊은 과거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던 자신과 같은 과였던 연희를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날은 도서관에서 경제학 과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때였습니다. 태준이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연희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실례지만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의 티 없이 맑은 눈망울에 태준은 첫눈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깨끗한 얼굴과 단정한 옷차림이 더없이 순수해 보였거든요. 유복한 환경에서만 자라온 태준에게 그것은 전에 없던 신선한 매력이었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고 학교 앞 아담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끝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죠. 태준에게 연희는 그가 지금껏 만나온 여자들과는 결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연희는 태준의 집안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태준 역시 일부러 감춘 건 아니지만 내세울 필요도 못 느꼈죠. 연희가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는 것을 보면서도 태준은 그저 참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여겼을 뿐입니다. 하루는 연희가
과외 일정 때문에 약속을 취소했고, 바로 그 순간 태준은 연희가 처한 현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태준아, 정말 미안. 오늘은 아무래도 못 볼 것 같아. 갑작스레 과외 학생이 시간을 앞당겨 달랬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루에 과외를 3군데나 뛰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말에 태주는 가슴이 아릿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연희를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책가방은 아니었지만요. 연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행복이 둘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만난 지 꼬박 1년이 되던 해, 태주는 연희를 집에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께 정식으로 선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허나 그 결정이 모든 걸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남 대치동에 위치한 태준의 집은 연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정원까지 갖춘 3층짜리 단독주택,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죠. 현관에 들어서는 연희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연희야, 우리 집이야. 어서 들어와. 태준의 어머니 정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귀족처럼 앉아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압적이었습니다. 연희는 긴장 속에서도 공손히 인사했으나 정숙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죠.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도 서늘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값을 매기듯 쳐다봤습니다. 서연의 수수한 옷차림과 외모를 뜯어보는 그 눈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서연에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녀의 배경을 샅샅이 캐내려는 속셈이었죠.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아버지는 공장에, 어머니는 식당에 다니십니다. 그 대답에 정숙의 눈빛은 한층 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준도 어머니의 기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학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랑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정숙은 그걸로 질문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큰 공포였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와 서연 사이에 냉랭한 공기를 걷어내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내내 정숙은 서연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하며 시종일관 차갑게 대했죠. 서연이 돌아가자 집안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주는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그날 밤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이튿날 태준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심각한 얼굴로요. 태준아, 나랑 얘기 좀 해야겠다. 무슨 얘기요? 그의 말이다.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태준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서연이가 왜요? 너 제정신인. 정신 차려. 우리 집안과 격이 다른 아이야. 그 말에 태준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다. 어머니가 연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정숙은 냉철하게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연희의 집안, 경제적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태준아, 네가 이어받을 기업과 재산을 생각해보거라. 과연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겠니? 어머니, 그런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평가가 아닌 현실이다. 사랑만으로 가정을 지킬 순 없어. 정숙의 논리는 냉정했지만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연희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연희를 사랑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머지않아 땅을 치고 후회할 게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숙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숙은 태준 몰래 연희를 만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였죠. 태준이 학교에 가자마자 정숙은 연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차가웠습니다. 연희 씨, 잠시 저 좀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연희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 태준의 댁에서 느꼈던 날선 시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거절할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언제가 편하신가요? 오늘 오후 2시 청담동 카페 로얄에서 보죠. 전화를 끊는 연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고르고 입었지만 무엇을 걸쳐도 위축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청담동행 지하철에 몸을 싣고 연희는 불안하게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가 자신을 왜 부르는지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페 로얄은 연희가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낼 최고급 카페였습니다. 입구에 눈부신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부터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정숙은 이미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그녀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숙의 인사는 의례적인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연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애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태준이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그야말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짐작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혹시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잘못이 아니라 격이 다른 거예요. 연희 씨도 현실을 직시해야죠. 정숙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 두툼한 봉투를 본 순간 연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이걸로 새 인생을 시작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연희는 그 봉투를 보며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지는 거라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태준 씨는 이 일을 아나요? 모릅니다. 앞으로도 알게 될 일 없어야 하고요. 연희 씨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정숙의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게 날이 선 칼날이었죠. 저는 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과연 사랑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연희 씨, 아버지 월급이 얼마죠? 200만 원, 아니 300만 원. 태준이 한 달 용돈보다도 적은 돈이겠네요. 정숙은 연희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감 때문이었죠. 지금 당장은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겠죠. 허나 5년, 10년 뒤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태준이가 이어받을 회사와 그 재산 앞에서도요.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 중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연희 씨가 태준이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 아이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떠나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중에
서로를 원망하며 불행해지는 것보단 낫죠. 연희는 심장이 조각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태준을 위해 자신이 사라져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온통 뒤엉켰습니다. 생각할 시간은 내일까지 드리죠. 연희 씨가 분명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 태준이에겐 연희 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하죠. 그게 피차 깔끔하고 편할 테니까요. 사랑하는 태준에게 자신이 배신자로 기억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날 밤 연희는 펜을 들고도 한 글자도 적지 못했죠. 백지를 앞에 두고 펜을 들었다 놓기를 수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태준에게 이별을 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 줄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난 너와 함께여서 행복했어. 너도 꼭 행복해야 해. 짧은 글이었지만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쉴 새 없이 종이를 적셨습니다. 연희는 편지와 함께 태준이 준 목걸이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보내려고 마음먹으니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태준이에겐 제가 유학을 간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남자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정숙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수락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연희는 태준을 직접 만나 거짓 이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아픈 거짓말을요. 태준아, 나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상의도 없이 태준의 혼란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야. 장학금까지 받았어. 너도 축하해줘야지. 연희야, 너 뭔가 이상해. 평소에 너 같지가 않아. 태준이 연희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연희는 그 손을 피했습니다. 그 온기가 닿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거든요. 시간이 없어. 준비할 게 산더미야. 그렇게 연희는 태준에게서 도망치듯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로 태준이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야. 하지만 연희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연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의사의 축하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연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 뛰고 머릿속은 텅 비었죠. 바로 태준의 아이였으니까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가 제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연희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태준에게 연락하려 했죠. 그러나 전화번호를 누르던 손을 멈췄어요. 모든 건 이미 끝난 사이였으니까. 스스로가 선택한 이별이었죠. 이 아이 나 혼자 키우자. 연인의 결심은 굳건했어요. 태준의 미래를 망칠 순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출산이 다가오자 연희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보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이 잘 지내는지 마지막으로 꼭 보고 싶었던 거죠. 태준이 즐겨 찾던 홍대 카페 앞에서 그를 기다렸죠. 무거운 몸으로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 태준이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의 곁엔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세련된 단발머리의 그녀는 태준의 팔짱을 꼭 낀 채 다정하게 걷고 있었죠. 오빠, 이 집 케이크가 그렇게 맛있대. 그래? 들어가자. 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연인과 이별한 지 9달이나 지났건만 그는
조금도 아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죠. 연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불룩한 배를 감싸 안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버텨냈어요. 역시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 연희는 그에게 말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그의 모습을 보니 더 확신이 들었죠. 결국 소유를 낳던 날, 연희는 홀로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쏟았어요. 기쁨과 서러움이 함께 북받쳐 올랐거든요. 간호사가 아기 이름은 정하셨어요? 라고 묻자 연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네, 소유요, 서소유. 자신이 가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였죠. 태주는 떠나갔지만 그의 분신인 딸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니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됐습니다. 밤새 우는 아기를 안고 몇 번이나 모든 걸 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유의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힘이 솟았죠. 그 아이는 태준을 쏙 빼닮았거든요. 그렇게 소유가 5살 되던 해 연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가 추천한 투자 상품이었죠. 연희야, 이거 진짜 대박 기회라니까. 나도 투자했는데 벌써 수익이 30%가 넘어. 박 씨라는 사람이 대표인 투자회사였죠. 수익률 50% 보장이란 말에 연희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국 모아둔 3억 원 전부를 투자하고 말았죠. 처음 6달 동안은 실제로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 돈으로 소유에게 좋은 걸 마음껏 사주었죠. 피아노 학원도 등록해주고 예쁜 옷도 실컷 사줬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달콤한 미끼일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박 사장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투자금은 공중으로 증발했죠. 연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3억 원은 소유와 함께할 미래를 보장해줄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됐죠. 사기 사건 이후 연인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월세조차 버거워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만 했고 소유의 피아노 레슨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엄마, 왜 여기로 이사 온 거야? 너무 좁잖아. 아주 잠깐만이야, 우리 딸. 금방 더 좋은 집으로 갈. 거란다. 연희는 딸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쯤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그녀 자신조차 기약할 수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 또한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어린 딸을 둔 미혼모에게 세상은 냉혹했죠. 결국 연희는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단기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8달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목에 무언가 만져지기 시작했고 몸은 쉬이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었죠. 결국 연인의 몸은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월세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상황의 전말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처럼 그 집의 주인이 태준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소유의 말을 들은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목걸이라는 아이의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치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설마 연희가 여기에 있다는 말인가? 태준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10년 만에 연인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녀가 어째서 이런 곳에 있는지, 그간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야, 네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 태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습니다. 소유가 고개를 들어 태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그 눈동자가 자신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소유의 대답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프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 거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기침하고 열이 심하게 나세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소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병원 갈 돈이 없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소유가 말없이 재봉틀 앞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작 10살인 아이의 손길이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수년간 이 일을 해온 장인처럼 보였죠. 재봉틀 곁에는 완성된 옷가지들이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원피스와 치마, 블라우스까지 다양했습니다. 전부 소유가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소유야, 이 옷들 전부 네가 만든 거니? 네, 엄마한테서 배웠어요. 불온이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해야 해요. 소유의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대신해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의 눈에 방 한편에 놓인 약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해열제, 기침약, 소화제 등 온갖 종류의 약들이 작은 상자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소유야, 이 약들은 누가 사오는 거니? 제가 사와요. 바느질하면 돈을 주거든요. 그 돈으로 약도 사고 쌀도 사고. 아이의 말을 듣고 있던 태준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이 하룻밤 유흥비로 쓰는 돈이면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터인데 이곳에선 10살 아이가 작은 손가락을 바늘에 찔려가며 필사적으로 그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방에서 격한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유가 화들짝 놀라 방으로 달려갔고 태준도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방 안이, 그곳에 침대에 누운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태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바로 연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입니다. 연희가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위어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두 뺨과 푸석한 머릿결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 순간 엄마, 물 좀 마실래요? 소유가 물컵을 들고 연희 곁에 앉았고 연희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물을 마셨죠. 물을 마시던 그녀의 시선이 문틈에 서 있던 태준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쨍그랑 물컵이 연희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나뒹굴었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그녀가 속삭였어요. 태준아. 그 부름에 태준은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초라한 자신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모든 걸 봐버린 태준의 눈을 피할 순 없었죠. 연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태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그녀가 이렇게 병든 모습이라니.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째서? 네가 왜 여기에? 연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물었죠. 이 집, 내 집이야. 밀린 월세 받으러 왔어. 그 말에 연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하필이면 태준의 집에서 새 들어 살고 있었다니. 8개월이나 월세를 못 냈더구나. 태준의 말에 연희는
아무런 변명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 조금만 시간을 줘. 우리 소유가 아파서. 소유 때문에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작 10살짜리가 뭘 어쩐다고. 연희는 그 말에 비참한 현실 앞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았죠. 가까이서 본 연희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거든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8개월쯤. 처음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연희는 말이 잦은 기침에 묻혀버렸습니다. 태준은 뻗으려던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멈칫했죠. 10년이란 세월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가본 거야? 돈이 없어서. 힘겹게 내뱉는 연희의 대답에 태준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매일 밤 수십만 원을 술값으로 날리는데 그 돈이 없어 연희는 병원에 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소유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엄마 곁으로 다가왔어요.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 집주인이래. 소유야, 잠깐 나가서 놀고 있어 줄래? 엄마랑 아저씨랑 중요한 얘기 좀 해야 해서 그래. 소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소유, 나이가 어떻게 되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짐작하면서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10살. 올해 10살 됐어. 연희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신과 헤어진 지 정확히 10년. 그리고 소유의 나이 10살.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설마 소유의 아빠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연희가 날카롭게 태준의 말을 막아섰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진실을 실토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머릿속이 하얘졌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어쩌면 자신의 딸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랑. 연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태준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희가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미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가 헤어진 건 그래서 아니었나? 태준아, 어머님께서 뭘? 연희는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정숙과 나눴던 그 대화를 털어놓아야 할지 망설여졌기 때문입니다. 태준은 연희의 얼굴에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죠. 우선 병원부터가. 지금 당장. 돈 없다고 말했잖아. 내가 다 낼게. 태준의 제안에 연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당신한테 동정받고 싶진 않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이건. 태준 역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연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지켜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태준이 무심코 시계를 확인하니 시간은 벌써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났건만 아이는 아직 끼니도 거르고 있었던 겁니다. 소유야, 아저씨랑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태준이 방에서 나오며 소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돈 없는데요. 아이의 너무나도 담담한 대답에 태준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돈이 없다는 말을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내뱉다니. 태준은
소유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저 밀린 월세를 받고 돌아갈 작정이었는데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연희가 아픈 몸을 힘겹게 일으켜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유야, 엄마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하지만 위태롭게 걷던 연희의 몸이 그만 휘청거리고 말았습니다. 태준이 번개처럼 달려가 쓰러지려는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태준이 연희의 이마에 손을 대자 불덩이 같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체온이 40도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해. 싫다고 말했잖아. 연희는 태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기침이 터져 나왔고 이번에는 붉은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 모습에 소유가 기겁하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제발.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희야,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려. 소유를 생각해서라도 태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연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딸아이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보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병원 갈게. 연희가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소유야, 엄마 병원 다녀올게. 괜찮지? 소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바로 그 순간 태준은 강한 확신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연희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걱정으로 가득 찬 표정,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실을 확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희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응급 환자 1명 데리고 가겠습니다. 바로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은 태준은 연희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닿는 그녀의 온기. 찰나였지만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어서 가자. 늦겠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의 차를 본 소유가 입을 떡 벌렸죠. 와, 정말 멋진 차예요. 아이의 해맑은 감탄에 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야 처음으로 이런 차를 타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연희를 뒷좌석에 눕히고 소유를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를 정돈한 태준은 운전대를 잡았죠. 차는 강남의 어느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며 태준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자신은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헤어진 연인과 그 딸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죠. 삶이 이토록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죠. 이번만큼은 절대로 연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다짐하며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며 연희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태준이 접수처에서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소유는 로비 의자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저기,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은 걸까요? 그 작은 물음에 태준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작 10살 아이가 감당할 걱정이 아니었기에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걱정 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내 엄마를 꼭 낫게 해주실 테니까. 태준은
소유 곁에 앉으며 다독였죠.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더욱더 자신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짙은 눈썹과 인매가 놀라울 정도였죠. 소유가 태준을 물끄러미 보더니 불쑥 물었죠. 아저씨도 아빠가 있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물음에 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있지. 그건 왜 물어? 전 아빠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아이의 담담한 고백에 태준은 순간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애써 감추려는 게 느껴져서였죠. 병원 안 카페의 소유와 마주 앉은 태준은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습니다. 배가 고플까 싶어 음료와 샌드위치를 주문해주자 아이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서 평소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아저씨 차 진짜 멋져요. 저도 나중에 저런 차 탈 수 있을까요? 물었죠. 물론이지. 소유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태준의 따뜻한 말에 소유의 두 눈이 반짝 빛났죠. 근데 저는 지금 학교에 못 가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어떤 공부가 제일 재미있어? 수학이랑 국어요. 그리고 음악도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 학원 선생님이 제게 재능이 있다고 칭찬하셨어요. 소유는 말하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건반처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태주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그렇구나. 그럼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겠네? 네. 아주 커다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예쁜 드레스도 사드릴 거예요. 아이의 기특한 꿈을 듣는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아빠예요? 소유가 문득 물었어요. 태준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소유가 얼른 덧붙였죠. 아, 죄송해요. 아저씨가 아빠란 뜻이 아니라 아저씨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 말에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척 엄격했지만 그만큼 속정도 깊은 분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만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주말마다 같이 야구를 보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셨거든요. 정말 좋았겠어요. 저도 아빠와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소유의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만일 소유가 정말 제 딸이라면 아빠로서 그 행복을 단 한 번도 선물해주지 못했다는 뜻이니까요. 소유는 아빠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구나. 네, 엄마는 아빠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해주세요. 제가 여쭤봐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만 하세요. 태주는 연희가 왜 아버지 얘기를 피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이유와 같을 테니까요. 소유와 대화를 나누면서 태주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말투와 표정, 심지어 웃는 모습마저 자신을 꼭 빼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저씨, 제 목걸이는 왜 그렇게 빤히 보셨어요? 소유가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쑥 물었습니다. 아, 그냥 너무 예뻐서 누가 선물해 준 거라고. 했니? 엄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라면서 엄마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늘 하고 다녀요. 태준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연희가 그 목걸이를 소유에게 준 까닭을 알 것 같았기 때문이죠. 소유야, 혹시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봐도 될까? 3월 15세예요. 태준이 날짜를 따져보니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연희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때가 꼭 열해 전 5월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병원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이신가요? 환자분께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연희는 병상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빛이 조금은 나아진 듯 보였습니다. 소유가 엄마 곁으로 달려가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그럼 괜찮고 말고. 소유야, 아저씨가 잘 챙겨주셨어? 연희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엉킨 복잡 미묘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뭐래? 태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갑상선암이라고 하네요. 상태가 꽤 심각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그 말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소유야,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줄래? 엄마랑 아저씨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연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연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병원비까지 내주고. 그런 말은 그만해. 그것보다 먼저 할 얘기가 있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유, 내 딸 맞지? 돌직구 같은 질문에 연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태준아, 솔직하게 말해줘. 소유가 내 딸이 맞냐고. 태준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연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 해. 그 짧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한동안 그 어떤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왜, 대체 왜 말 안 했어? 지난 10해 동안 내 딸이 있다는 사실을 왜 감쪽같이 숨겼어? 태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북받쳐 올랐거든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넌 이미 다른 사람이랑. 또 그 얘기야. 나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 너 때문에 내가 몇 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태준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습에 연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강남에서 봤어요. 모르는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걸. 그게 언제냐고요? 10년 전 소유를 낳기 직전에요. 연희의 말에 태준은 기억의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쯤이라면. 연희의 말에 그때쯤이라면. 혹시 내 사촌 누나를 본 거 아니야? 그때 누나가 이혼해서 위로차 몇 번 만났거든. 태준의 해명에 연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거대한 오해였음을 직감했죠. 그럼 내가 전부 잘못 본 거란 말이야?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10년 묵은 오해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봐. 순간 태준의 뇌리를 스치는 의심, 바로 어머니의 존재였죠.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어? 연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10년 전 정숙과 있었던 일을 고백했어요. 5천만 원을 받고 이별한 사실과 태준의 미래를 위해 떠났다는 것까지 전부요. 태준은 숨이 웃는 듯 했죠. 제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가 대체 왜, 태준아. 어머니를 탓하지는 마. 어쨌든 나도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돈? 그 돈은 어떻게 됐는데? 사기였어. 투자라기에 맡겼는데 전부 잃었어. 연희의 담담한 말에 태준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연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태준아, 그건 네 탓이 아니잖아. 아니, 내 잘못이야. 네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끝까지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태준은 깊은 자책에 휩싸였어요. 10년간 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이제 소유에게 내가 아빠라고 밝힐 거야. 태준의 단호한 선언에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태준아,
소유는 내 딸이라고.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해. 태준의 눈빛엔 아버지로서의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연희가 조심스레 물었죠. 잠시 생각에 잠겼던 태준이 입을 열었어요. 우선 내 치료가 먼저야. 수술비는 내가 전부 책임질게. 고마워, 태준아. 하지만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걸 신세가 아니야.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연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단어였으니까요. 그리고 소유. 이제부턴 제대로 교육받게 해야지. 학교도 보내고 그만뒀던 피아노 학원도 다시 보내줄 거야. 소유가 피아노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아까 얘기했어. 장래 희망이 피아니스트라고 하더라고. 태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걸렸어요. 하나뿐인 딸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태준은 연희와 소유를 병원에 남긴 채 곧장 대치동 본가로 향했죠.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 핏줄이 섰어요.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말이죠. 심장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부정하기엔 연희의 증언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죠. 5천만 원, 청담동의 카페로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켰죠. 차에서 내리는 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10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딸의 존재조차 까맣게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는 중이었죠. 정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우아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위선으로만 보였죠. 태준의 음성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싸늘하고 날이 서 있었죠. 정숙이 고개를 들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아, 오늘 약속 있다면서. 그 약속은 취소했어요. 태준은 정숙의 맞은편에 앉아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태준의 심각한 말투에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던 겁니다. 10년 전 연희를 만나신 적 있으시죠? 그 말에 정숙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태준은 모친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니? 대답해 주세요. 서연이를 만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태준의 음성엔 압박감이 실려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주저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났단다. 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누셨죠?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무슨 소리를 했어? 제가 여쭙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연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고요? 태준 역시 일어나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섰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태준아, 넌 여전히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있구나. 정숙이 몸을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얼굴이었죠.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짓을 하셨는지가 문제죠.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거란다. 정숙의 음성이 떨려왔어요. 태주는 어머니의 실토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아이에게 돈을 줬다. 5천만 원. 내 곁에서 떠나라고 말했어. 마침내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태준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태준아, 넌 모르겠지만 세상이 그렇단다. 사랑만으론 살 수 없는 거야. 정숙이 아들을 타이르려 했지만 태준의 노여움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결정할 문제입니까? 제 인생이지 않습니까? 태준의 고함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습니다. 태준아, 그 당시 너는 29살이었지. 아직 어렸고 분별력이 모자랐어. 어리다고요? 29이 어린 나이입니까? 그래, 어렸어. 특히 이성 문제에 관해서는 더 그랬고, 정숙의 음성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애의 집안 환경을 보렴. 아버지는 공장 인부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지. 너와는 격이 맞지 않아. 그게 뭐 어때서요?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지 배경이 중요합니까?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지. 네가 이어받을 기업과 재산을 생각해야지. 정숙은 차갑게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허나 태준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시는 겁니까?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란다. 뭣도 가리미수에 나중에는 너도 내게 고마워할 거다. 어머니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연희가 저를 버린 거라고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사람을 만나라고 하지 않았니? 어머니의 아무렇지 않은 반응에 태주는 분노로 몸을 떨었죠. 어머니 때문에, 바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태준의 음성이 떨려왔습니다. 10년간의 고통스러운 방황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연이 떠나고 나서 전 술에 쩔어 여자나 만나며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그건 네가 의지가 박약했던 거지. 왜 내 탓을 해? 정숙이 책임을 떠넘기자 태주는 분노에 휩싸였죠. 제 탓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을 억지로 떼어내놓고선 널 위한 선택이었어. 모자간의 언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대체 누굴 위해서요? 절 위하셨다면서 저는 지난 10해 동안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태준이 절규했습니다.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태준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연희한테는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제 딸이 있다고요?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뭐라고? 올해 10살이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아이인데 제가 아비인 줄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왔다고요. 태준의 말에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그 아이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말이니? 네. 하지만 제게는 알리지 않고 홀로 낳아 길렀습니다. 전부 어머니 때문에요. 태준의 음성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난 10해 동안 제 딸아이와 단 한순간도 함께 해주지 못했습니다. 처음 걷는 모습도, 처음 떼는 말도, 생일 파티도 전부 다요. 정숙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이런 비극을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태준아, 이 엄마도 정말 몰랐다. 정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했죠. 몰랐다고요? 진심으로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단다. 그 아이가 임신한 줄 알았다면요? 아셨다면 뭘 어쩌셨을 건데요? 어차피 돈 봉투 쥐어주며 쫓아내셨을 거 아닙니까? 태준의 예리한 일침에 정숙은 입을 뗄 수 없었죠. 어머니는 제게서 제 딸까지 앗아간 겁니다. 제 삶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통째로요. 태준의 말에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려 했죠. 이 엄마는 정말이지
널 위해서 그만하세요. 더는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이 매몰차게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거실을 서성이며 지난 열해를 곱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뭘 하고 살았죠? 매일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만나고 돈이나 펑펑 쓰면서 아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서려 있었죠. 연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는 홀로 아이를 길렀고 제 딸은 고작 10살인데 벌써 어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살았네요.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처럼 책임감이라고는 없이 방탕하게요. 태준의 비아냥에 정숙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해 보였습니까? 정숙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부터 모든 걸 바꿀 겁니다. 태준이 결연한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연희와 소유, 제가 제대로 책임질 겁니다. 지난 열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태준아, 그걸 이번에도 어머니께서 또 막으실 겁니까? 태준의 가시돋친 말에 정숙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신중히 생각하라는 뜻이다. 지난 열해 동안 생각은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죠. 태준이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집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연희 간호하고 소유 돌보려면 정신없을 테니까요. 태준아. 정숙이 불렀지만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제 가족을 해하려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태준의 경고에 정숙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선 태준은 크게 숨을 들이마셨죠. 가슴을 짓누르던 10년 묵은 체증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죠. 차에 올라탄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갈게. 소유한테 저녁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줘. 그리고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아빠가, 그리고 진짜 남편이 되겠다고 말이죠. 돌아본 집 창문 너머로 정숙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더는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겐 지켜야 할 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바로 연희와 소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궈나갈 새로운 미래 말입니다. 차에 오른 태준의 입가에 정말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연희의 수술을 하루 앞둔 병실안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태준은 밤이 깊도록 자리를 지키며 연희와 소유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간이 침대에서 곤히 잠들었지만 연희는 잠 못 이루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태준아,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연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당연한 일이야. 혹시라도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잘 될 거야. 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희가 희미하게 웃었죠. 10년 전의 그 따스함이 그대로였으니까요. 소유는 어떡하지? 네가 입원한 동안은 내가 돌볼게. 이제 내 딸이기도 하니까. 그 말에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만에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소유가 잠꼬대를 중얼거렸죠. 아빠. 두 사람은 동시에 소유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아빠를 찾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오전 8시 정각
연희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소유와 함께 수술실 앞 복도를 지켰죠.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었지만 1분 1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겠죠? 소유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소유를 꼭 안아주며 달랬죠.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실력 최고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태준의 마음도 타들어갔어요. 혹시라도 연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애써 시간을 보내려 태준은 소유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병원 카페에서 주스를 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유 역시 온통 수술실에 마음이 가 있어 집중하지 못했죠. 아저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지 물어보렴. 아저씨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소유의 순수한 그 질문에 태주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죠. 아저씨는 네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그럼 우리 이제 가족 되는 거예요? 태주는 소유의 고사리 손을 잡고 대답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유도 아저씨랑 가족이 되고 싶어? 소유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준과 소유가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 없이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 말에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죠. 소유는 기쁨에 방방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희 엄마 괜찮으세요? 완전한 회복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약 2주간 입원 후 자택에서 요양하시면 됩니다. 태주는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고 소유도 그를 따라 인사했습니다. 연희가 회복실로 옮겨지자 태준과 소유는 조용히 그 곁을 지키며 그녀가 눈뜨길 기다렸습니다. 연희의 얼굴은 핏기 없었지만 무척 평온해 보였죠. 엄마, 어서 일어나. 소유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해질녘, 연희가 서서히 눈을 떴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을 염려 가득한 눈으로 보는 태준과 소유의 얼굴이었죠. 수술은 어떻게 됐니? 성공했어. 엄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다 나았다고 하셨어. 소유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희의 눈에선 안도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죠. 정말 고마워, 태준 씨. 이제 아무 걱정 마. 앞으론 내가 전부 책임질게. 태준은 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진심이 담긴 입맞춤이었죠. 소유는 손뼉을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꼭 진짜 가족 같아요. 그 말에 태준과 연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가족이 될 시간이라고 둘은 생각했습니다. 연희가 회복하는 사이 태준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 연희를 간호하고 소유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거 드나들던 유흥업소는 전부 정리했고 술 친구들과의 연도 끊었죠. 그 대신 소유를 위해 가까운 초등학교로의 전학수속을 밟고 피아노 학원까지 손수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피아노 학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소유가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했잖니. 그 말에 소유의 두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꿈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기 때문이죠. 태주는 연희와 소유가 함께 지낼 보금자리도 찾고 있었습니다. 9월 내내 그 낡은 집이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곳으로요. 엄마 아저씨가 새 집도 마련해 주신대. 소유야, 아저씨께 너무 큰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단다. 연희가 염려했지만
태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연아,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가족 사이에 미안한 게 어디 있어. 연희가 수술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소유에게 모든 걸 고백할 때가 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 옥상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소유야, 엄마랑 아저씨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태준이 소유의 손을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 했지만 더는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야, 실은 이 아저씨가 바로 너의 친아빠란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유는 태준을 물끄러미 보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저씨가 정말 제 아빠라고요? 그래, 사실이야. 미안하다, 소유야. 이제껏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해서.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유는 태준의 목에 와락 매달리며 외쳤습니다. 와, 저 드디어 아빠가 생겼어요.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소유의 순수한 환희에 연희 또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토록 행복한 날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빠, 이제부턴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아빠가 그 말을 얼마나 듣고 싶어 했는지 모를 거다. 태주는 소유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내내 태주는 병원에서 연희와 소유의 곁을 지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냈죠. 소유는 어느덧 태준을 아빠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따랐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은 뭐 해요? 엄마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 새 집도 구경하고 학교도 한번 가볼까? 와, 진짜요? 새로운 학교요? 소유에 들뜬 목소리의 태주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희의 상태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고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죠. 태준아, 너 정말 사람 달라졌다. 뭐가? 예전의 너였다면 이렇게까지 책임감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연희의 말에 태준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철이 드나 봐. 늦은 감이 있었지만 드디어 연희의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꼬박 2주간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태주는 이미 새로운 집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강남은 아니어도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였죠. 소유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와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새 집은 진짜 예쁠까? 그럼 아빠가 골라주신 집인데 당연히 예쁘고 말고. 연희도 소유를 따라 태준을 아빠라 칭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짐을 꾸리며 태준은 생각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구나. 연희의 건강이 돌아왔고 소유는 웃음을 되찾았으며 자기 자신도 변했으니까요. 아빠, 고맙습니다. 소유의 천진한 인사에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소유야, 아빠가 훨씬 더 고맙지. 이렇게 예쁜 딸을 만나게 해 줘서 말이야. 병원 문을 나서는 세 가족은 태준의 차를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 우리 새 집에 피아노도 있어요? 응. 아빠가 새로 하나 사뒀지. 우리 소유 마음에 쏙 들지는 모르겠다. 와, 진짜요? 소유는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연희 역시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죠.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미안하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아. 태준의 든든한 말에 연희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듯했죠. 새 아파트에 도착한 세 사람은 환하고 깨끗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소유의 방에는 약속대로 하얀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거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와 넓고 환했습니다. 우와, 여기 정말 꿈속 같아요. 소유는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희도 잘 정돈된 부엌을 보며 감탄했죠. 태준아, 정말 고마워. 이게 다 꿈만 같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우리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태준은 연희와 소유를 한 번에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첫 저녁 식사를 나눴습니다. 소유는 피아노로 서툰 연주를 들려주며 이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 맞죠? 소유의 물음에 태준과 연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비로소 온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의 등을 친 박 사장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태준은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을 작정이었습니다. 연희야, 내일부터 바로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 찾아볼 거야. 태준아, 그러다 위험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 마.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거니까. 태준의 단호한 말에 연희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별처럼 말입니다. 새 보금자리에 안착한 지 일주일 후 태준은 본격적으로 박 사장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당한 투자 사기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3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고 그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이 겪은 고통이었으니까요. 태준은 곧바로 사립탐정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연희에게 전해들은 단서들을 기반으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박 사장이라 불리는 인물, 본명은 박재현입니다. 현재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립탐정의 보고에 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필리핀에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허나 한국으로 잠입할 경로를 확보했습니다. 모친 제사를 핑계로 몰래 귀국할 계획이라는군요.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천하의 사기꾼도 효도는 하는 모양입니다. 입국 예정일이 언제쯤이라고 하던가요?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태준은 즉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박 사장이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완벽한 덫을 놓을 셈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태준은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박 사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오후 2시가 되자 드디어 박재현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에 뚱뚱한 체격을 한 남성이었죠. 선글라스에 모자를 푹 눌러 썼음에도 사진 속 얼굴과 판박이었습니다. 목표가 나타났습니다. 사립탐정이 태준을 향해 신호를 보냈고 태준은 경찰에게 덕짓했습니다. 박재현이 입국장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형사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박재현 씨, 투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 박재현이 아닙니다. 박재현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수갑이 채워지는 박재현을 바라보며 태준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 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은 연희의 곁을 지키며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직 회복 중인 몸이었으나 직접 증언대에 서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20억 원을 갈취한 혐의입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을 들으며 태주는 박재현을 꿰뚫을 듯이 쳐다봤습니다. 박재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증인 서연희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연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저는 박재현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3억 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 돈은 제 딸과 제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끝은 단호했습니다. 그 일로 저희 모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고 제가 아팠을 때조차 치료비가 없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으로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죠. 재판은 꼬박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태주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박재현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박재현에게 징역 5년을 선고, 피해자들에게 총 120억 원을 배상하라. 판사의 선고에 법정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준 역시 연희의 손을 굳게 잡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재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5년이란 세월은 출소 후에도 꼬리표가 될 테니까요. 더불어 피고인의 해외 계좌 자산은 전액 몰수하여 피해자 배상에 사용한다. 판사의 추가 선고가 이어지자 연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돈을 돌려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박재현이 다가왔어요. 수갑을 찬 모습으로 둘 앞에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는 소용없겠지만요. 태준이 냉정하게 대했지만 그는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연 씨, 아이도 있으신데. 박재현의 진심이 담긴 사과의 연희는 복잡한 심경이었죠. 박 사장님, 5년 동안 죗값 치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세요. 연희의 관용에 박재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끌려가는 박재현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마음이 생각처럼 개운하지는 않았죠. 그에겐 연희와 소유와 함께할 날들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한 달 뒤, 연희는 사기 피해액 3억 원 중 80%, 즉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어요. 남은 금액은 다른 피해자들과 분배하여 받기로 했죠. 태준 씨, 우리 이 돈으로 뭐부터 할까요? 연희가 통장을 보며 물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 목돈이었어요. 소유 교육비로 쓰고 남은 건 당신 쓰고 싶은데 써요. 아니에요. 이러고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돈이에요. 연희의 말에 태주는 흐뭇하게 웃었죠.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소유는 새로 옮긴 피아노 학원에서 재능을 뽐내고 있었어요. 콩쿠르 출전을 권유받을 정도의 실력이었죠. 엄마, 아빠, 저 정말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소유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태주는 딸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딸의 꿈을 활짝 펼쳐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태준에게 어머니 정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연을 끊고 지냈었는데 말이죠. 태준아, 나 엄마다. 혹시 시간 될 때 잠깐 볼 수 있겠니? 정숙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결 누그러져 있었죠.
무슨 일로 그러세요? 그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손녀딸 얼굴도 보고 싶어서 그런다. 태주는 잠시 고민했죠. 어머니 역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희와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뜻밖에도 연희는 만나보자고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소유에겐 할머니고요. 태주는 연희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약속한 카페에 나타난 정숙은 과거와는 다르게 수수한 차림새였습니다. 소유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정했죠. 소유야, 내가 할머니란다. 우리 강아지 처음 보는데 할미인 줄 알겠어? 소유가 정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아빠를 닮았어요. 그 한마디에 정숙은 웃음이 터졌어요. 소유의 순진함에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아가, 내가 정말 미안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정숙은 연희를 보며 고개를 숙이고 사죄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일이랍니다. 연희의 너그러움에 정숙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유야, 할미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하구나. 지금부터 넘치도록 사랑을 줄게.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소유의 티없는 고백에 정숙은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새 보금자리에서 새 가족이 식사하던 중 태준이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연희야, 그리고 소유야, 할 얘기가 있어. 태준은 품속에서 조그만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반지 상자였죠. 연희야, 10년이나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주겠니? 연희는 너무나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소유는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환호했죠. 와, 아빠가 엄마한테 청혼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거야. 태준이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마주 섰어요. 연희야, 나 김태준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해주겠어? 연희의 두 뺨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무려 10년을 기다려온 청혼이었으니까요. 네, 그럼요. 좋아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태준은 반지를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소유가 손뼉을 치며 외쳤죠. 만세,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결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소유는 화동 역할을 맡았고 정숙 역시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죠.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히 할 일이지. 우린 이제 진짜 한 가족인데 정숙과 연희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태준도 회사 일을 정리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부쩍 늘렸어요. 소유의 피아노 연주회에도 참석하고 연희와 오붓한 데이트도 하며 꿈처럼 행복한 나날들이었죠. 아빠,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태준이 딸과 약혼녀를 품에 안으며 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따스한 봄볕이 스며들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햇살처럼요. 박 사장을 향한 복수도 마무리됐고 어머니와도 화해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혼식과 더불어 찬란한 미래를 여는 일뿐이었죠. 그날 밤 세 가족은 소유의 피아노, 선율에 귀 기울이며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소유가 연주하는 음률은 마치 그들의 행복을 위한 찬가 같았죠. 소유야, 연주 실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와 엄마가 계셔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소유의 순진한 말에 태준과 연희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되었으니 과거의 아픈 상처들도 깨끗이 아물었거든요. 태주는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에 닿을 수 있었다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 행복을 영원토록 지켜내는 것뿐이라고. 5월에 눈부신 어느 토요일, 한강이 조망되는 예식장에서 태준과 연희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의 연희는 눈부신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정숙이 손수 골라준 티아라를 쓴 그녀의 자태는 실로 눈부셨습니다. 연희야, 정말 동화 속 공주님 같구나. 우리 태준이가 평생토록 행복하게 해줄 거란다. 정숙이 며느리의 면사포를 매만져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축복만이 가득했으니까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선 태준이 넥타이를 맨 채였어요.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의 자태는 10년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젠 한 명의 남자이자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난 모습이었죠. 아빠, 긴장돼요? 분홍 들러리 드레스를 차려입은 소유가 물었죠. 응, 조금은. 그래도 기분 좋은 떨림이란다. 태주는 딸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결혼 행진곡이 식장에 울려 퍼졌고 소유가 맨 먼저 꽃을 뿌리며 걸어 들어왔어요. 천사 같은 모습에 하객들이 감탄했죠. 어머나, 정말 인형 같네. 아빠를 쏙 빼닮았네. 쏟아지는 칭찬의 소유는 더욱 어깨를 펴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태준이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10년의 방황을 마치고 마침내 진짜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죠. 드디어 연희가 입장했습니다. 정숙의 팔을 잡고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죠. 아버지를 대신하기로 자청한 것이었죠. 우리 며느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 정숙의 속삭임에 연희는 고마움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과 연희가 서로를 마주본 그 순간 둘의 눈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랑 김태준 군은 신부 서연이 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그녀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태준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신부 서연이 양은 신랑 김태준 군과 기쁨과 슬픔을 모두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연희의 목소리에도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반지를 나누어 끼는 순간 소유가 손뼉을 치며 환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 모습에 하객들 모두 미소와 함께 박수를 보냈어요. 소유의 순수한 마음이 식장에 있는 모두에게 전해진 덕분이었죠. 이제 입맞춤 하십시오. 주례사에 선언에 따라 태준과 연희가 입을 맞췄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애틋한 사랑의 키스였어요. 웨딩홀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진 피로연에서는 소유가 축하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모든 하객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이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제야 진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어서 연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준 태준 오빠,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유에게 온전한 가족이 생겨서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판단들을 우리 연희가 모두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심 어린 소감에 하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질녘 웨딩홀 정원에서 세 사람은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붉은 노을을 등지고선 새로운 가족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우린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소유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맞아.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태준이 아내와 딸을 품에 가득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행복하자. 연희가 남편과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순수한 행복이 넘실거렸어요. 10년이란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찾은 사랑, 모든 아픔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하늘엔 샛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꼭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소윤 가족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사연도 정말 궁금하답니다. 모든 분의 가정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